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크림이나 솔드아웃 앱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오늘이 제일 싸다며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하려 했던 그 대장급 명품과 스니커즈들이 지금은 정가 이하 심지어 반값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 목격하실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샤테크, 로테크에 미쳐 있었습니다. 백화점 앞 오플런 텐트 행렬은 일상이었고 드로우 당첨은 고시 합격만큼이나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그 화려했던 탐욕의 시대가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리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뉴스 뒤에서 정작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던 개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조건 돈 버는 시장이라던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설계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리셀 제국의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돈의 배신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바늘을 잠시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앞.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백화점 셔터 앞은 이미 수백 개의 텐트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난민촌을 방불케 하는 이 기이한 풍경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샤넬 오플런의 현장입니다. 당시 이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명품이 가져다줄 확실한 수익을 위해 밤을 지새우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쇼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하여 샤테크, 롤테크. 샤넬 가방 하나를 사서 문 밖을 나서는 순간 100만 원, 아니 많게는 200만 원의 웃돈이 붙는 기적. 직장인이 한 달 꼬박이래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을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의 기다림으로 벌 수 있었던 그야말로 마법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백화점 개점 시간인 10시 30분이 되면 셔터가 올라감과 동시에 수백 명이 좀비처럼 매장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내가 입을 옷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되는 물건이라면 사이즈도, 색상도 묻지 않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쓸 게 아니니까요. 이것은 쇼핑이 아니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채권 투자에 가까웠습니다. 이 광기는 오프라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속 세상은 더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앱 크림과 솔드아웃 기억하십니까? 당시 MZ세대에게 이 앱들은 단순한 중고거래 장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스닥을 넘어서는 제3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아침 10시 나이키 드로우 시간만 되면 전국 수십만 명의 엄지손가락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10만 원짜리 나이키 덩크 로우 운동화가 당첨만 되면 30만 원, 40만 원에 팔리던 시절. 당첨 문자 하나에 로또 맞았다며 환호성을 지르던 그 희열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지금 안 사면 바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주식은 떨어질 수도 있고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지만 리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리셀테크가 종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정판 스니커즈의 가격 그래프가 우상향을 그릴 때마다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반비례해서 바닥을 쳤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주식 이야기 대신 요즘 조던 시세 어때?를 묻는 게 인사가 되었고 대학생부터 직장인, 심지어 가정주부까지 이 거대한 리셀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광했을까요? 단순히 신발이 예뻐서, 샤넬 가방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본질은 박탈감과 불안이었습니다.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 230세대에게 리셀은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사다리였습니다. 부동산은 몇 억이 필요하지만 운동화는 1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했으니까요. 소액으로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 그것은 마치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플랫폼들은 이 광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식 차트처럼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가격 그래프,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춤을 추는 체결창. 홀딩과 솔드아웃은 쇼핑 앱의 탈을 쓴 가장 정교한 금융 거래소였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붙은 프리미엄이라는 숫자를 샀던 겁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리셀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누구나 리셀러가 되었고 누구나 시세 차익을 꿈꿨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브레이크 없는 욕망의 폭주기관차. 그 화려했던 파티의 현장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파티는 언제나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고 없이 아주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영원히 우상향할 줄 알았던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화려했던 축제의 조명이 꺼지고 난 뒤 바닥에 남겨진 청구서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거품은 얼마나 컸던 걸까요?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지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을까요? 지금부터 그 차가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리셀 시장을 그저 유행에 민감한 아이들이 신발 몇 켤레 사고 파는 놀이터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장을 단순한 취미의 영역으로 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숫자를 보고 생각을 고쳐야 할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ESA 데이터가 가리키는 미래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오는 2025년 대한민국 중고거래 및 리셀 시장의 규모는 무려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3조 원.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그 거대한 국내 커피 시장, 전체 규모가 약 8조 원대입니다. 온 국민이 열광하는 편의점 산업, 그 치열한 전쟁터의 규모가 약 30조 원 수준이죠. 그런데 남이 쓰던 물건 혹은 웃돈을 얹어 파는 이 리셀 시장이 43조 원이라니요. 이것은 단순히 안 쓰는 물건을 바꿔 쓰는 아나바다 운동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제 제국이 탄생한 겁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거래의 핵심은 절약이었습니다. 남이 쓰던 것을 싸게 사서 가게의 보탬이 되는 것, 그게 미덕이었죠.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이 시장의 DNA는 완전히 돌연변이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43조 원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있는 건 절약이 아니라 투기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해서 사지 않습니다. 비싸게 팔기 위해 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샤테크, 롤테크라는 신조어가 괜히 국어사전에 등재될 기세로 유행한 게 아닙니다. 백화점 개점 시간에 맞춰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오픈런 현장, 그곳에 있던 수백 명의 인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명품 가방이 절실해서 롤렉스 시계가 당장 필요해서 그 추위를 견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그 물건들은 가방이나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물 주식이었죠. 사기만 하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앉은 자리에서 수익이 확정되는 확정금리 상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 43조 원이라는 괴물 같은 숫자는 바로 이런 욕망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너도 나도 이건 돈이 된다는 믿음 하나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쪼개 스니커즈 추첨, 즉 레볼에 목숨을 걸었고 대학생들은 알바비를 모아 한정판 피규어를 사모았습니다. 심지어 재테크에 관심 없던 주부들까지 리셀 플랫폼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전 국민이 거대한 단타 트레이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성장일까요? 아니면 터지기 일보 직전의 거품일까요? 경제학에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 이야기를 하면 그때가 바로 팔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 리셀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시장의 규모는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43조 원이라는 숫자는 리셀 시장의 성공을 증명하는 훈장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에 얼마나 미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서글픈 성적표일지도 모릅니다. 개개인의 욕심이 모인다고 해서
단기간에 시장이 수십 배씩 폭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멍석을 깔아주었고 누군가는 바람을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43조 원짜리 거품을 만든 주범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단순히 운동화를 사랑했던 우리들일까요? 아니면 그저 유행을 쫓았던 MZ세대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아주 명확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기획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첫 번째 유령 용의자, 바로 리셀 플랫폼들을 법정에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그 앱, K1M, 크림, 과 솔드아웃, 솔드아웃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앱들이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시계바늘을 아주 조금만 뒤로 2020년으로 돌려봅시다. 그때 이들은 구세주 그 자체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시절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벽돌 택배를 받을까 바벌벌 떨던 공포, 나이키 매니아 카페에서 댓글로 눈치 싸움을 하던 그 불편함. 바로 그 지점에 이들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정품인지 가품인지 검수해줄게. 배송도 우리가 책임질게. 심지어 수수료는 0원이야.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안전과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스타렉스 같은 선진 시스템이 생겼다며 칭송했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주식시장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무료 서비스에 취해 열광하는 사이, 그들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시장의 목덜미를 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큐리엠의 뒤에는 한국의 인터넷 공룡, 네이버가 버티고 있었고 솔드아웃의 뒤에는 패션 유니콘 무신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동네 구멍가게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작정하고 뛰어든 머니 게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무료 정책, 배송비 지원, 각종 포인트 살포.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모든 직거래 장터와 커뮤니티를 말려 죽이고 모든 트래픽을 자신들의 앱 안으로 빨아들이는 것. 이른바 가두리 양식장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카페에서 직거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플랫폼을 통해야만 공식적인 시세로 인정받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차트와 그래프가 곧법이 되었고 그들이 매기는 가격이 곧 시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리셀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고요? 천만에요. 시장은 그저 개인 간의 거래에서 플랫폼의 통제, 하루 소유권이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판단한 순간 그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유료화라는 이름의 배신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판매 수수료를 1% 부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래, 그동안 무료로 썼으니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펜드는 순식간에 2%가 되고 3%가 되고 검수비라는 명목, 배송비라는 명목이 더해지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플랫폼 독점의 방정식입니다. 킬러 콘텐츠로 사용자를 모으고 락인, 경쟁자를 제거한 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뽑아내는 전략. 우리는 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춤을 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시장의 모든 데이터를 독점했고 가격 결정권을 손에 쥐었으며 무엇보다 리셀이라는 행위 자체를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신발이 좋아서 모으던 마니아들이 서로의 컬렉션을 존중하며 거래했다면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주식 차트처럼 숫자로만 환산됩니다. 운동화가 아니라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플랫폼들이 정말로 문화를 사랑해서 이 시장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네이버와 무신사라는 거대 기업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필요했던 걸까요?
답은 그들의 모기업 주가와 재무제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새로 고침을 하며 열광했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뒤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수확할 때가 됐다고 말이죠. 자, 이제 시장은 완전히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직거래를 하자니 사기가 무섭고 플랫폼을 쓰자니 수익이 깎여나갑니다. 완벽한 외통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리셀테크의 진짜 얼굴이자 43조 원 시장을 지배하는 첫 번째 배신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징수하기 시작한 그 수수료 기억나십니까? 2020년 크림 K&M과 솔드아웃. 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수수료 0원, 판매자도 구매자도 심지어 배송비까지 무료라고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리셀러들을 위한 지상낙원이 열린 것 같았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주식시장 격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리셀 바닥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껴야 했던 현실입니다.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자들을 제거하자마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일명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가 가득 차자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수수료의 배신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서버 운영비 명목으로 조금만 받겠다. 검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며 1% 내외의 수수료를 도입했죠. 리셀러들은 생각했습니다. 에이, 1% 정도야 뭐 안전하게 거래하는 비용치고는 싸네. 하지만 그건 간보기였습니다. 한번 뚫린 댐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구매 수수료가 생기더니 곧이어 판매의 수수료가 붙고 거기에 배송비가 추가되고 심지어 보관 판매라는 명목으로 창고 이용료까지 야금야금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볼까요? 현재 업계 1위 크림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합계가 10%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증권사 어플로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0, 링이조입니다. 비싸야 0, 5는 수준이죠. 그런데 리셀 플랫폼은 그보다 수십 배, 아니 100배 가까운 돈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10%를 수수료로 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의도 증권가 앞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화 한 켤레를 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당연하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수료 구조가 왜 악마의 설계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리셀러들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일명 슈테크라고 불리던 리셀 투자의 핵심은 갭 투자였습니다. 내가 20만 원에 산 신발이 25만 원이 되면 5만 원을 버는 구조였죠. 수익률 25%?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건 수수료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겠습니다. 20만 원짜리 신발이 22만 원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예전 같으면 2만 원 수익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은 벌었죠. 하지만 지금은 판매 수수료 떼고 배송비 떼고 입금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포장하고 택배 보내느라 쓴 시간과 노동력을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개인 리셀러들이 소소한 용돈벌이로 접근할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주가가 올랐는데 세금과 수수료를 내고 나니 원금보다 줄어든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리셀 시장을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트리거였습니다. 더 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이 폭락해서 리셀러들이 피를 토하든 가격이 폭등해서 구매자들이 비명을 지르든 플랫폼은 무조건 돈을 봅니다. 거래가 체결되기만 하면 무조건 양쪽에서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입니다. 카지노에서 도박꾼들이 돈을 따든 잃든 딜러와 카지노 주인은 언제나 돈을 버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조선비즈 같은 경제지들이 분석했듯 네이버라는 거대 공룡을 등에 업은 크림, 그리고 무신사가 만든 솔드아웃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독점의 대가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플런을 하며 텐트 치고 밤을 새울 때 그들은 사무실에 앉아 수수료율을 0.5%씩 올리는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수수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검수 시스템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비용 전가였습니다. 우리가 정품인지 확인해 줄게 라는 명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검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박스에 미세한 구김이 있다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반송비를 판매자에게 물리거나 반대로 구매자는 뻔히 보이는 하자를 제조 공정상의 문제라며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스트레스는 오직 사용자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그 플랫폼 혁명은 사실 혁명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통행세 징수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플랫폼은 리셀 문화를 키운 후원자가 아니라 리셀 시장의 고열을 빨아먹는 포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거래 횟수는 줄었어도 쥐어짜는 수수료율을 극한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거래량을 더 비싼 통행세로 메꾸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주인, 하우스는 언제나 이긴다. The house always wins. 는 명제가 리셀 시장에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뜯어가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이 플랫폼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떠나지 못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또 다른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품이라는 이름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혹은 운 좋게 라플에 당첨돼서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시바네핏 정품이죠. 영수증도 있고 나이키 코리아 택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포장해서 크림 키라임 이나 솔드아웃에 보냈더니 며칠 뒤에 이런 알람이 뜹니다. 검수 불합격, 사유, 퀄리티 미달. 황당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나이키 매장에서 직접 사온 건데? 가짜라는 것도 아니고 퀄리티가 안 좋다니요? 여기서부터 이 시장의 가장 기이하고도 불투명한 블랙박스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플랫폼이 내리는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하죠. 이것이 리셀 시장을 지탱하던 신뢰가 무너진 두 번째 결정타, 바로 검수 기준의 딜레마입니다. 과거에는 간단했습니다. 정품이냐, 가짜냐, 이것만 중요했죠. 플랫폼의 역할은 가품을 걸러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고 한국 특유의 그 현미경 검수 문화가 결합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실밥 하나 튀어나온 것, 박스 모서리가 1mm 찌그러진 것, 본드 자국이 살짝 묻은 것. 예전 같으면 나이키 퀄리티가 원래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갔을 개체 차이들이 이제는 불량 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분명 브랜드 매장에서는 정상 제품이라고 팔았는데 리셀 플랫폼에서는 불량품이라고 판정해서 페널티를 물립니다. 심지어 반송비까지 물어야 하죠.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의 수많은 제보들을 보면 똑같은 신발을 A 플랫폼에서 불합격받고 그대로 포장해서 B 플랫폼에 보냈더니 합격했다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집니다. 검수원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물량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오가는 복불복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스니커즈 테크의 치명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신발을 신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려고 샀죠. 그러다 보니 신발은 더 이상 신는 물건이 아니라 흠집 하나 있어서는 안 되는 도자기나 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플랫폼들은 이 불안감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인증한 것만 진짜다라는 권위 뒤에 숨어 모호한 기준으로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비즈 등 경제 매체들이 지적했듯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해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내부 규정에 따름이라는 차가운 답변뿐입니다. 판매자는 내 물건이 왜 탈락했는지 정확히 따질 수 없고, 구매자는 내가 받은 물건이 정말 완벽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불투명한 블랙박스 속에서 피로감은 극에 달합니다. 더 무서운 건 폭탄 돌리기입니다. 플랫폼에서 한번 빠꾸 먹은 신발은 낙인이 찍힙니다. 리셀러들 사이에서는 이거 크림에서 튕긴 물건이다 라는 소문이 돌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물건은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로 흘러들어가 검수통과 못한 미세 하자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헐값에 팔려나갑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플랫폼 알바생의 돋보기, 한 번에 반토막이 나는 공포. 리셀러들은 이제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이 검수대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들은 또 어떤가요? 검수 합격 태그가 붙은 신발을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퀄리티가 엉망입니다. 항의하면 플랫폼은 말합니다. 제조사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입니다. 판매할 때는 현미경을 들이대며 불합격을 때리더니 구매자가 항의할 때는 관대해지는 이중잣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의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 검수의 배신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경제적 동맥경화입니다. 팔고 싶어도 검수가 무서워서 못 팔고 사고 싶어도 이 돈 주고 뽑기 운을 시험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에 지갑을 닫게 만들었으니까요. 가장 안전해야 할 중개소가 가장 위험한 지뢰밭이 되어버린 상황. 이것이 바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사람들이 리셀 앱을 삭제하게 만든 두 번째 트리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많던 MZ세대 큰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플랫폼을 떠나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의 텅 빈 지갑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인스타그램은 그야말로 플렉스의 전쟁터였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선물, 샤넬 오픈런 성공, 조던 한정판 당첨. 마치 대한민국 익산 30세대 전원이 영앤 리치 가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신발은 100만 원짜리를 신고 월세 원룸에 살면서도 명품 가방은 한정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보십시오. 부자 되는 법, 파이어족 같은 책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절약, 젠테크, 무지출 챌린지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유행이 바뀌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경제적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산 20년과 2021년 리셀 시장이 폭발하던 그 시기는 역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났고 코인이나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몇 배 수익을 냈다는 무용담이 술자리 안주였습니다.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월해 보였던 그 시절, MZ세대는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 일명 머니 일루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024년이 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물가는 숨만 쉬어도 통장을 갉아먹는 수준이 됐습니다. 점심값 1만 원이 무서워 구내식당으로 달려가는 직장인들에게 20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사치일 뿐입니다. 특히 한국의 MZ세대를 강타한 것은 바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애후폭풍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넣고 코인에 넣고 무리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했던 그 대출 이자들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처분 소득, 즉 밥 먹고 차비 내고 이자 내고 나서 실제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영원에 수렴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현실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증명됩니다. 혹시 거지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모여서 서로의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돈을 쓰면 서로 혼내주는 그 기이한 모임 말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마셨습니다. 라고 올리면 정신 차려라. 탕비실 믹스커피나 타 마셔라. 라고 독설이 날아옵니다. 불과 몇 년 전 샤넬 오플런을 인증하며 서로 부러워하던 그 세대가 이제는 서로의 가난을 인증하며 연대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트렌드가 와요로 You only live once 에서 You know you only need one 로, 즉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실용주의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셀 시장, 특히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은 쥐약입니다. 리셀 시장의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비싸게 사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폭탄 돌리기와 같죠. 그런데 내 뒤에 줄을 서야 할 사람들이 모두 지갑을 닫았습니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바보가 시장에서 멸종해버린 겁니다. 백화점, 명품관 앞을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던 그 치열했던 오플런, 행렬,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샤넬이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예전처럼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서 되팔았을 때 남는 게 없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아버렸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되팔리지 않고 내 방구석의 재고로 남을 확률이 99%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리셀 플랫폼을 지탱하던 그 막대한 거래량은 실수요가 아니었습니다.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의 심리에 기반한 가수였던 겁니다. 그 거품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바늘에 찔려 터져버린 지금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방 한 구석에 쌓인 신발 상자들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휴양도 사치입니다. 지금 MZ세대에게 리셀 앱을 켜는 건 쇼핑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자신이 샀던 물건의 가격이 반토막 난 것을 확인하는 고문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수요가 증발해버린, 그래서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슬픈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개인의 지갑 사정이 나빠진 것을 넘어 이 현상은 이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불과 2년 전 대한민국 뉴스 사회면을 도배했던 그 기이한 풍경들을 말입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패딩 하나의 의지에 밤을 새우던 사람들, 백화점 셔터가 올라가기도 전에 텐트를 치고 낚시 의자를 펴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침을 기다리던 그 거대한 행렬. 바로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광기의 상징 오픈런이었습니다. 당시 샤넬 매장 앞은 마치 전진 피난길을 방불케 했죠. 우리는 그걸 열정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계 바늘을 2024년 바로 오늘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그토록 뜨거웠던 청담동 명품거리와 소공동 백화점 앞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침묵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줄은 거짓말처럼 증발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백화점 건물을 몇 바퀴씩 휘감던 대기줄은 이제 없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번호표를 받으려고 뛰어가던 그 필사적인 질주, 일명 샤넬런도 사라졌습니다. 매장 오픈 시간이 다가와도 입구는 한산합니다. 오히려 문을 열어주는 보안 요원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아주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보려면 우리는 오픈런의 진짜 정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픈런을 브랜드를 너무 사랑하는 팬들의 열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 행렬의 8알은 철저하게 계산된 노동이었습니다. 오플런은 쇼핑이 아니라 일당이 아주 센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4시에 나와서 6시간을 기다려 가방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매장을 나오자마자 리셀업자에게 넘기거나 크림, 키리에 M에 올리면 그 자리에서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30만 원이 넘는 고소득 노동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텐트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대학생도 직장인도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대리줄서기 아르바이트로 동원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 흘렀고
그 돈을 줍기 위해 줄을 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방정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셀가가 무너졌습니다. 매장에서 1,000만 원 주고 산 가방이 리셀 플랫폼에서는 1,000만 원, 아니 오히려 수수료를 떼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시간을 추위 속에서 떨며 기다렸는데 손에 쥐는 돈이 0원이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자본주의는 아주 정직합니다. 아무도 공짜로 줄을 서지 않습니다. 지금 명품 매장 앞에 텅 빈 거리는 단순히 인기가 식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리셀 시장의 수익 모델이 붕괴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시그널입니다. 더 이상 샤테크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때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며 빚을 내서라도 물건을 쟁여두던 사람들은 이제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백화점 3사, 롯데, 신세계, 현대의 명품 매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뉴스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콧대를 낮추고 예약제를 폐지하거나 워크인, 고객을 환영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때는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번호표를 돈 주고 샀습니다. 대기 번호 10번 안에 들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환호했죠. 하지만 지금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켜보십시오. 대기번호 판매 글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정가양도 합니다. 카드 실적만 채우게 해주세요라는 애처로운 글들만 넘쳐납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를 떠받치던 가짜 수요, 즉 리셀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시장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이 황량한 풍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거품은 터졌고 파티는 끝났다는 겁니다. 청담동 거리의 정막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폐허의 고요함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 클래식은 영원하다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매장 앞에 사람이 없다는 것, 오플런이 사라졌다는 것. 이것은 이제 물건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리셀러들, 그리고 그들이 사들였던 그 많은 물건들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오플런 행렬이 사라진 그 거리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비극이 싹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은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의 줄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줄을 서던 그 에너지는 이제 다른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불길은 어디로 번졌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끔찍한 연쇄작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고작 운동화 쪼가리 가격 떨어진 게 뭐 그리 큰 대수냐고 말입니다. 어차피 신발 덕후들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신발장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산시장 전체가 어떻게 병들었고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섬뜩한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판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이키 조던 운동화와 강남의 아파트,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의 물건 같죠. 하나는 고무 덩어리고 하나는 콘크리트 덩어리니까요. 하지만 지난 3년, 대한민국에서 이 두 자산은 놀랍도록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바로 실사용이 아닌 전매를 목적으로 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세련된 말로 리셀테크 혹은 갭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는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시계를 잠시 2021년으로 돌려보시죠. 당시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단어는 영꿀이었습니다. 이젠 30세대, 즉 MZ세대는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들은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코인, 주식, 그리고 바로 명품과 스니커즈 리셀 시장이었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리셀 시장은 작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살 돈은 없지만 샤넬백을 살 돈은 대출을 땡기면 가능했으니까요.
30억짜리 아파트에 붙는 P 프리미엄, 나 20만원짜리 덩크 로우에 붙는 리셀 가나 본질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내가 신을 건 아니지만 내일은 더 오를 거야. 이 위험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 파티가 끝나버렸습니다. 음악이 멈춘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오고 전세가가 곤두박질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갭 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진 겁니다. 정확히 똑같은 일이 리셀 시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스니커즈판 깡통 전세 사태가 터진 겁니다. 카드를 긁어 한정판 신발을 수십 켤레씩 쟁여놨던 리셀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신발을 평생 신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카드값 결제일이 돌아오기 전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던 계획이었죠. 하지만 매수세가 끊겼습니다. 크린, 크리엠, 이나 솔드아웃, 솔드아웃의 즉시 판매가는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이자는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자산가치의 하락은 결코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사람들의 지갑이 닫혔고 지갑이 닫히니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사치제, 즉 리셀 품목이었습니다. 반대로 리셀 시장에서 큰돈을 잃은 MZ세대는 미래의 잠재적 부동산 구매력을 상실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심리의 붕괴입니다. 한국 시장은 유독 쏠림이 심합니다. 오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오르지만 식을 때는 그 누구보다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자 샤테크 불패 신화도 같이 박살이 났습니다. 에르메스는 오늘이 제일 싸다고요? 지금 중고 명품 매입 업체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롤렉스 시계를 들고 가도 현금 매입을 거부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거품의 붕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물건의 본질적 가치보다 희소성이라는 마케팅에 의존한 가격 상승은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 불패를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 역전세난에 허덕이듯 한정판 불패를 외치던 스니커헤드들은 재고 더미에 깔려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경제관념이 붕괴된 사건입니다. 땀 흘려 번 돈보다 클릭 한 번으로 번 돈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던 시절에 대한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온 셈입니다. 운동화 상자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 증식의 공식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 한 구석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침대 밑이나 옷장 위 아니면 책상 옆에 주황색 나이키, 박스나 검은색 조던 박스가 탑처럼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2년 전만 해도 그 박스들은 여러분에게 뿌듯함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배가 불렀고 언젠가 저걸 팔아서 차를 바꾸거나 여행을 갈 생각에 잠이 잘 왔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라 꼬박꼬박 우상향하는 안전자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박스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마치 빚쟁이가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려했던 리셀 제국이 남긴 가장 처참한 유산, 바로 가정집 물류창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재고라고 부르지만 리셀러들의 피눈물 섞인 은어로는 물렸다고 표현합니다. 과거의 오플런이 승자의 트로피를 쟁취하러 가는 길이었다면 지금의 물림은 패자가 받아든 청구서와 같습니다.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2021년 크림, KRM, 이나 솔드아웃 같은 플랫폼에서 알림이 울리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곧 돈이 입금된다는 신호였죠. 사면 올랐고 올리면 팔렸습니다. 회전율이 받쳐주는 시장에서 재고는 곧 현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샤나테크니 슈테크니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의 알림 설정은 꺼진 지 오래입니다. 아니, 켜두기가 두렵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심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라는 알림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셀러들의 집은 더 이상 쇼룸이 아닙니다. 그곳은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린 출구 없는 개미지옥입니다.
아시아경제 등 주요 언론들이 지적했듯 시장에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브랜드들은 팬데믹 시절의 수요를 기준으로 공장을 풀가동했고 리셀러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며 가격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라진 지금 그 모든 물량은 고스란히 개인의 방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근 대한민국 20, 30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거지방, 문화입니다. 오픈 채팅방에 모여 서로의 지출을 감시하고 편의점 도시락 가격을 비교하며 오늘도 절약했다고 위로하는 이 기이한 트렌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지방의 멤버 중 상당수가 한때는 신발 몇 켤레만 팔면 월급보다 낫다고 자부하던 MZ 세대 리셀러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채팅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조던 1. 지금 팔면 반토막인데 존버할까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그거 지금 안 팔면 나중엔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잔인하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즉 악성 재고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물림의 고통이 단순히 가격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간 비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의 좁은 주거 환경에서 한 평 남짓한 공간을 신발 박스에 내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비용입니다. 서울의 원룸 월세가 치솟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사실상 신발을 모시기 위해 월세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신발은 와인이나 금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가치가 보존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수분해라고 들어보셨죠? 밑장이 삭고 본드가 떨어지고 가죽이 변색됩니다. 여러분의 방 안에서 그 자산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쓰레기를 향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손절하지 못할까요? 왜 당근마켓에 헐값에라도 던지지 않고 그 박스들을 끌어안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덫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데, 예약욕부터 줄 서서 겨우 구한 건데. 그 고생과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언젠가 다시 봄이 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을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혹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곡선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프림의 거래 데이터를 보면 특정 인기 모델을 제외하고는 거래량 자체가 절벽처럼 떨어졌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반등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구조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구조대가 되어줘야 할 다음 세대의 호구들, 즉 새로운 유입층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나이키 덩크를 신으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행은 이미 고프코어나 올드머니 룩으로 넘어갔고 한정판 스니커즈는 한물간 유행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매 후 갓침, buy to get stock. 현상은 비단 신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고, 위스키, 아트토이. 소위 돈이 된다고 소문났던 모든 수집품 시장에서 똑같은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집집마다 마시지도 않을 위스키 병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조립하지도 않을 레고 박스가 벽이 되어 시야를 가립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음악이 멈췄을 때 폭탄을 들고 있는 마지막 주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거래 플랫폼의 풍경도 기괴하게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내고 불가 쿨거래만을 외치던 판매자들이 이제는 제발 사주세요. 쿨것이 택포, 택배비 포함 해드립니다 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들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면 나도 물린다는 것을.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순간 거래는 멈췄고 남은 것은 각자의 방에 쌓인 재고들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방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저 박스들이 정말 미래의 자산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탐욕이 남긴 처치 곤란한 짐짝으로 보이십니까?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물류창고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월급은커녕 고관료만 계속 지불해야 하는 아주 불행한 관리자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물건이 팔리지 않고 쌓여만 가는 상황에서
시장은 또 다른 변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품을 싸게 파는 것도 안 팔리니? 사람들은 이제 아예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자기 만족이라면 굳이 비싼 정품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이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그 틈을 타 시장의 밑바닥에서는 아주 은밀하고도 거대한 가짜들의 역습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짝퉁이라고 하면 어땠나요? 동대문 노란 천막 아래에서 몰래 파는, 딱 봐도 로고가 삐뚤어지고 가죽 냄새가 역한 조악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짜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이나 중국 쇼핑 앱을 켜서 인기 있는 스니커즈 모델명 뒤에 S급 혹은 미러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백화점 오픈런을 해서 100만 원, 리셀 플랫폼에서 200만 원을 주고 사야 했던 그 신발이 단돈 15만 원에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문제는 퀄리티입니다. 에이, 그래도 가짜는 가짜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른바 역작들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중국의 제조 공장들은 이제 정품 공장에서 유출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아예 동일한 가죽과 동일한 부자재를 사용해서 물건을 찍어냅니다. 심지어 정품에 있는 미세한 박음질 오차나 본드 자국 같은 개체 차이까지 완벽하게 복제해냅니다. 오죽하면 매장에서 산 정품보다 퀄리티가 더 좋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가짜들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리셀 시장에 대해 느끼는 환멸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가 2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신기 위해 리셀러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의 웃돈을 얹어주는 구조, 이게 정상입니까?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미는 MZ세대의 소비 패턴과 맞물려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에는 짝퉁을 쓰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리셀가 주고 사는 게 호구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에서는 대륙의 실수, 가성비 레플리카 하울 같은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면 정품을 사는 게 낭비다. 즉, 리셀 시장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인 거품 가격이 역설적으로 짝퉁 시장의 정당성을 부여해준 꼴이 된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예전처럼 음성적인 경로로 아름아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커머스 앱들이 한국 시장을 공습하면서 이제는 안방에 누워서 클릭 몇 번이면 최고급 짝퉁이 집 앞으로 배송됩니다. 심지어 일부 셀러들은 정품 검수를 통과할 수 있는 검수 보장, 옵션까지 판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짜가 진짜 틈새로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셀 플랫폼에서 구매한 신발이 나중에 가짜로 판명되어 논란이 된 사건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내가 200만 원 주고 산 신발이 사실은 중국 공장에서 5만 원에 만든 물건일 수도 있다는 공포. 이 불신이야말로 리셀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타입니다. 시장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리셀러들의 과도한 탐욕이 가격을 올렸고 그 가격에 지친 소비자들이 짝퉁으로 눈을 돌렸으며 정교해진 짝퉁이 다시 진품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조정이 아닙니다. 브랜드와 리셀 플랫폼 그리고 리셀러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명품의 아우라가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짜들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계바늘을 잠시 1980년대 도쿄로 돌려봅시다.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미쳐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젊은이들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롤렉스를 차고 긴자의 줄을 섰고 택시를 잡기 위해만 N자리 지폐를 흔들었습니다. 샤넬백은 여대생의 기본 소양이었고 부동산과 명품은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죠.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지난 3년간 우리가 겪었던 오플런의 풍경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했던 파티가 끝난 뒤 일본 시장에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중고 명품 창고였습니다. 지금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쿄의 신주쿠, 오사카의 남바거리를 걷다 보면 편의점만큼이나 흔하게 보이는 게 바로 다이코쿠야, 브랜드 오프 같은 대형 중고 명품 샵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셨나요? 에르메스 버킨백이 유리 진열장 안에 수백 개씩 마치 동네 슈퍼마켓 통조림처럼 쌓여 있습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산더미처럼 진열되어 있죠. 중요한 건 그 물건들을 대하는 일본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에게 명품은 더 이상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그저 쓰다가 질리면 파는 물건, 혹은 남이 쓰던 것이라도 싸면 그만인 실용품으로 전락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들이 목숨 걸고 샀던 그 보물들이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수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몰락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의 리셀 시장이 가고 있는 목적지가 바로 그곳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뼈아픈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고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현재 한국의 리셀 시장, 특히 크림, 키리오엠, 이나 솔드아웃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의 기준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박스에 흠집 하나 없어야 하고 속지가 찢어지면 안 되며 심지어 신발끈 묶인 모양까지 따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쓸 물건이 아니라 다시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 남에게도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투기 시장의 특징입니다. 반면 일본의 메르카리나 중고샵을 봅시다. 사용감 있음, 스크래치 있음이라는 딱지가 붙은 물건들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가격은 당연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명품은 이제 환금성 자산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오늘 들고 나갈 가방일 뿐이니까요.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격 폭락은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성격 자체가 투자에서 실사용으로 강제 이동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샤넬 백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나틀론 동화가 주식처럼 오르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옷장 속에 모셔뒀던 관상용 신발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공급은 폭발하는데 받아줄 호분은 더 이상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명품 시장 버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정하기 싫은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한국의 샤테크, 롤테크라는 단어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일본처럼 거대한 감가상각의 시대가 올 겁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1,000만 원을 주고 산 가방이 500만 원, 300만 원이 되는 꼴을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소비 문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 사토리 세대를 기억하시나요? 득도한 것처럼 욕망이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들은 명품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유니클로를 입고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비를 합니다. 한국의 MZ세대도 이제 플렉스의 시대를 지나 요노, 와요노의 시대로, 그리고 어쩌면 일본보다 더 빠르게 강제적 미니멀리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조금만 버티면 가격이 오르겠지, 이건 한정판이니까 다를 거야 라고 믿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옆 나라 일본의 중고 매장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한정판들이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아무리 싫어하고 경쟁심을 불태워도 경제의 큰 흐름은 선행주자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물건은 물건일 뿐 당신의 신분도 당신의 미래의 자산도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캐레엠이나 솔드아웃 앱을 켜고 반토막 난 조던이나 롤렉스 시세 차트를 보며 손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고점 대비 40%, 심지어 60%가 빠졌으니 싸다고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가 박앤세일 기간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투자 격언에 아주 섬뜩한 말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직 바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던 그 리셋 시장의 바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코리아 헤럴드, 더 코리아 헤럴드와 같은 주요 언론들이 분석한 시장 전망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흥미롭게도 데이터는 리셀 시장의 규모 자체는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계가 말하는 성장은 더 이상 한정판 운동화 한 켤레가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치솟는 거품의 성장이 아닙니다. 거래되는 품목의 범위가 넓어지는 수평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예전의 리셀 시장이 아시아테크, 샤넬 플러스 테크, 롤테크처럼 소수의 하이엔드 제품을 비싸게 파는 투기판이었다면 지금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미래는 다릅니다. 이제 플랫폼들은 운동화가 아니라 테크 제품, 럭셔리 가구, 심지어 레고나 위스키 같은 취미 영역으로 카테고리를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KRAM이나 무신사의 솔드아웃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신발을 200만 원에 팔든 20만 원에 팔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거래 횟수만 늘어나면 됩니다. 즉, 희소성을 팔던 시장에서 다양성을 파는 시장으로 체질 개선을 이미 끝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랫폼은 살 길을 찾았지만 가격 반등을 기다리는 개인 리셀러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바닥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언젠가 수요가 다시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소비 주축인 2030 MZ세대의 자금줄은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들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신고 싶어서 사는 실수요와 비싸게 팔고 싶어서 사는 가수요가 섞여서 가격을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수요, 즉 투기 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바로 거품이 거친 진짜 민낯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30만 원 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싸 보일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와 가죽으로 만든 대량 생산품의 정가가 12만 9천 원입니다. 거기에 리셀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검수비를 더하면 이미 정가보다 비쌉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가격의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라고 부릅니다. 투기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상실하고 패션 재화로서의 가치만 남는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작전주가 폭락한 뒤 다시는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장 폐지되거나 동전주로 전락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이걸 사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는 순간 그때가 진짜 바닥입니다. 구매의 기준이 투자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로 완전히 돌아설 때 비로소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겁니다. 지금 KRAM의 랭킹을 보십시오. 수백만 원짜리 콜라보 제품보다 실용적이고 가격 접근성이 좋은 아식스나 살로몬 같은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더 이상 호구는 없다. 지금 바닥을 잡겠다고 뛰어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피가 멈추고 시장이 차갑게 식어서 더 이상 아무도 리셀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옆자리 김대리가 아직도 신발 모으세요 라고 비아냥거릴 때, 바로 그때가 진짜 마니아들을 위한 건전한 시장이 다시 열리는 시점이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버블의 역사가 증명하듯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 청구서를 받아드는 건 언제나 늦게 도착한 취객들, 바로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플랫폼의 탐욕과 시장의 거품, 그리고 제조사의 배짱 장사를 아주 냉정하게 난도질했습니다.
누군가는 비난받아야 마땅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돌려보려 합니다. 바로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 모든 무게를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리셀러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리셀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매점 매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사기꾼? 아니면 명품 매장 앞을 점거하고 일반 고객의 기회를 뺏어가는 얌체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 그들은 분명 광기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의 가면을 벗겨보면 그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평범하고 훨씬 처절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리셀러들, 그들은 조직폭력배도 아니었고 전문 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인, 가정주부,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신의 회사 옆자리에서 묵묵히 엑셀을 두드리는 김대리, 주말마다 아이 학원비를 걱정하는 박 과장. 그들이 바로 샤테크와 슈테크 열풍의 진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들었을까요? 단순히 명품이 좋아서? 아니요. 그들에게 리셀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서울 아파트 값은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치솟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이제 전래동화 속 이야기가 되어버린 시대에 근로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 절박함이 그들을 백화점 셔터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하 10도의 한겨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늘어선 그 끝도 없는 텐트의 행렬을. 우리는 그걸 보며 미쳤다고 혀를 찼지만 그 텐트 속에 있던 김대리의 심정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그 텐트는 단순한 캠핑 장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막차라도 잡아보려는 처절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노숙을 하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들이 원했던 건 거창한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카드값 맥골 30만 원, 아이 영어 학원비에 보태 50만 원의 차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그걸 투자라고 불렀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건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육지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장이 우상향할 때, 즉 물건만 사면 무조건 오르던 2021년에는 그 노동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크림, 앱을 켤 때마다 빨간색 상승 곡선이 그들을 위로했으니까요. 마치 자신이 투자의 귀재가 된 것 같은 착각. 그 달콤한 환각제에 취해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켤레 사던 것을 두 켤레 사고 자기 돈으로 사던 것을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사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오를 거니까 이건 빚이 아니라 레버리지야. 그렇게 믿었겠죠. 그리고 2024년 오늘 그 믿음은 아주 잔혹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그리고 각종 리셀 커뮤니티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개미 리셀러들의 글이 넘쳐납니다. 제가 만난 30대 직장인 A씨의 집은 말 그대로 창고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나이키 조던 박스들, 침대 밑까지 쑤셔 넣은 슈프림 의류들. 한때는 그게 다 돈으로 보였겠죠. 하지만 지금 그 박스들은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팔면 되잖아 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씩 1만 원 주고 산 신발이 지금 50만 원입니다. 심지어 거래조차 안 됩니다. 팔면 확정적인 손해, 안 팔면 언젠가 오를지 모른다는 희망 고문. 이 딜레마 속에서 A씨는 매달 돌아오는 카드 할부금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긁고 있습니다. 일명 카드 돌려막기. 리셀로 돈을 벌기는커녕 리셀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더 잔인한 건 플랫폼의 시스템입니다. 앞서 우리가 낱낱이 파헤쳤던 그 검수 시스템, 기억나십니까? 박스에 아주 미세한 구김만 있어도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반송료와 페널티까지 물리는 그 가혹한 잣대. 기업형 전문 셀러들은 그나마 버틸 체력이 있지만 개인 리셀러들에게 반송료 5,000원, 1만 원은 뼈아픈 타격입니다. 팔지도 못했는데 돈이 나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관하고 있던 신발의 가수분해, 즉 밑창이 삭거나 변색되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자산은 물리적으로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리셀러들의 방에는 아직도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가족들 몰래 산 거라 뜯어보지도 못하고 좁은 자취방 옷장 속에 숨겨둔 그 물건들.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알면 가정이 파탄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들은 밤마다 크림앱을 켜고 기도합니다. 제발 본전만이라도. 하지만 알람은 울리지 않습니다. 울린다면 그건 가격 하락 알림이거나 카드사의 독촉 문자뿐이죠.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단순히 탐욕스러운 되팔이라고 비웃고 넘기기엔 그들이 짊어진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월급만으로는 집 한 채 살 수 없는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이 사회가 낳은 서글픈 괴물일지도 모릅니다.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을 때 휩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엉뚱한 표류물인 운동화를 잡았을 뿐인 조난자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중고장터에 글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급차합니다. 쿨거릇이 내고 가는 그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초조함, 그리고 후회. 그것이 바로 화려했던 리셀 제국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의 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티는 끝났고, 음악은 멈췄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만 뒹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장판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명품 사지 마라는 뻔한 교훈 말고 진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걸려든 거대한 집단 최면이었습니다. 오늘 사야 내일날 가장 싸다 라는 말은 마치 종교적 교리처럼 퍼져나갔고 샤넬 가방과 조던 운동화는 더 이상 패션 아이템이 아닌 주식이나 아파트와 같은 자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 소득보다 줄을 서서 얻는 시세 차익이 더 숭고하게 여겨지던 시절. 우리는 그것을 재테크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누군가 내 물건을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 기댄 폭탄 돌리기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수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내 중고거래 및 리셀 시장 규모는 무려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3조 원,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누군가가 웃돈을 얹어 팔며 환호할 때 그 반대편에는 고점에 몰려 피눈물을 흘리는 막자 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면서도 욕망에는 가장 솔직했던 바로 우리 시대의 청년들, 2030 MZ세대였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요,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벼락거지의 공부.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삶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다는 사회적 압박. 이 불안감이 43조 원이라는 거품을 만들어낸 진짜 연료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와 리셀 플랫폼들은 이 불안 심리를 아주 교묘하고 세련되게 자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냄비처럼 빨리 끓어오르는 만큼 식을 때도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오픈런의 행렬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웃돈을 주고 샀던 한정판 운동화들이 이제는 정가 이하, 마이너스 피가 붙어도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방구석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상향이라던 믿음이 깨진 순간 시장은 공포의 진료투매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참한 시세 그래프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리셀로 돈을 벌겠다는 야망은 You only need one 라는 극단적인 절약 트렌드로 급선회했습니다. 어제의 맥시멀리스트가 오늘의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유행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신발이었고 오늘은 위스키이고 내일은 또 다른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자산으로 착각하고
소비를 투자라고 합리화하는 한 제2의 리셀 대란, 제3의 오플런 사태는 언제든 이름만 바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발은 신으라고 만든 것이고, 가방은 물건을 담으라고 만든 것입니다. 모셔두고 가격이 오르기를 기도하는 신주단지가 아닙니다. 상자 속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하는 물건은 그저 고무와 가죽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매몰되면 우리는 삶의 진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43조 원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의 환상에서 깨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방구석 혹은 창고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격표도 떼지 않은 그 박스를 꺼내십시오. 박스를 뜯고 탭을 제거하고 그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아스팔트 바닥을 밟고 흙을 묻히고 구겨지는 가죽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그 물건이 태어난 이유이자 여러분이 그 돈을 지불한 진짜 이유입니다. 더 이상 시세표를 보며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물건의 가치는 리셀 플랫폼의 호가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며 느끼는 경험과 만족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품은 꺼졌고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것을 즐길 시간이 왔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